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탔다 시즌3 3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최민희 위원장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경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 같이 오시는데 뭐 편안하시죠? 예, 뭐 동네 사랑방 온 거. 예, 그러니까. 예. 그 사랑방을 완성한 게 김경수 의원이세요. 예. 뭐 그런 류의 질문만 해주시니까. 당 공식 팟캐스트니까 다른데 안 나가셔도 여긴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섭외하면 항상 자주 응해주시고. 우리 강훈식 대변인하고는 예전부터 오래전 알고 계신 사이잖아요. 강 의원하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친밀해졌죠. 실제로 강 의원이 이번 선거 때 지사도 한번 났었는데 혹시 제조산하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선거 캠프에 보면은 전략기획본부가 있고 또 쭉 캠프에 여러 이제 그 조직들이 짜여져 있는데 또 그 기존 캠프 조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또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그룹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몇 분들하고 해서 좀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보면서 좀 선거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후보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원래 제조산하였는데 그게 언론에 어떻게 제조산하라는 명칭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꿨죠. 바로 방 폭파시키고 사라졌지. 강원이 흘린 거 아니에요? 강원식 의원하고.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동민. 네. 의원, 기동민 선배. 나중에 이제 수행 그 실장하면서 허리동민으로. 네네. 허리동민. 기동민 실장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근데 어떻게 묘하게 세 분 다 이번에 해외를 나가셨더라고요. 아우, 저 지금 저 마지막에. 예, 뭐 가시가 있으면 무슨죠 이렇게. 저거를. 일부에서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하고 안 어울리는. 네. 이번 선거 과정에 하여튼 친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원래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그 전에 경선 전에 이제 이번에 20대에 들어와서 기동민 의원이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을 오래 모셨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를 오래 모셨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 당시 전 대표를 오래 모셨던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몇 명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틀에서 다음번 큰 대의는 정권 교체. 라는 대의 속에서 이 문제들을 좀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어른을 모시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약간 있어요. 뭐 그분들의 칼라와 떠나서 우리 세대로서의 공감대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넓혔던 것들이 쭉 있고 그러다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랑 기동민 의원은 안희정 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하고 안희정 지사 후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 때 이제 했었죠. 보니까 거기 member가 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그다음에 금태섭, 임종석. 금태섭, 임종석. F5네. 뭐 하는 거임? 얼굴 패커만 다 모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 탈당 전에 그 손학규 대표와 이런저런 또 그 소통이 필요하고 할 때 보면 강훈식 의원이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을 또 했었어요. 저하고 이제 뭐 이런 워낙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어른들 모시는 사람들끼리 좀 뭔가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강 의원이 그쪽에서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었죠. 근데 손학규 대표님 탈당할 때 걱정했죠. 강훈식도 나가면 저는 안 나갈 거로. 정말 1도 갈등 없었어요? 아니, 근데. 많이 잡았죠. 선배들이 많이 잡기도 했고, 떠나서 이게 인간적 관계, 그럴 때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그럴 때 필요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당선이 됐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을 시켜준 지역 구민들의 지지는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당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 국회의원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말씀 하셨죠. 김경선이 저한테 그런 조언도 해주고. 이게 잡는 것보다 협박성. 그래요. 그러면 사랑방 얘기는 거기까지만. 그러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정과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실천인데 역시 뭐 가장 큰 문제는 재원 같아요. 뭐 178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증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했고 청와대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라고도 하는데 이것 말고라도 이것은 근데 하게 되면 너무 작다 세수가 4조 가지고 다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래서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야당은 옛날 그 노무현 정부 때 재미 봤었죠. 그 세금 폭탄. 이거 가지고 또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세금 폭탄은 담배세 인상해서 그 서민들 호주머니 끌어내는 그런 게 세금 폭탄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위류세 인상하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세는 실제 178조 안에는 정세는 없습니다. 네. 178조로 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정책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취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소요되는 재원들은 178조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소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 재원을 이런 슈프리치, 정말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들에게 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부를 쌓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부담과 책임을 지게 하는 일종의 명예가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재정도 메꾸지만 실제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계기 같은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저는 뭐 정세가 또 하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출발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78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자연증가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나눌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중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걸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쨌든 세수를 더 걷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면세점 이하의 네. 근로자들이 그 5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폭넓게 확보하는 게 그게 이제 선진국들의 대체적인 경향인데 문제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곳간으로만 사내유복원으로 빨려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게 실질 소득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간 약 200조 정도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갔으면 그런 면세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소득을 높여서 세원을 폭넓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중부담 중복지라고 할 때 중부담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세금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버는 만큼 세금을 또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세금 정책의 원칙은 국민 계세주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제 주변에도 네. 잘 사는 분들은 돈이 더 들어오면 뭐 하냐? 외국으로 놀러 가세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소위 중산층 이하라고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하여 중산층이죠. 네. 돈 들어오면 놀러 가면 어디로 가냐? 국내로 갑니다. 혹은 주변에서 써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활성화되죠. 네. 그거 하시면서 증세 관련해서 이름 붙여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페북에 네, 페북에 쓰신 것 같은데. 나는 증세. 증세 논란이 있길래 우리가 참여정부 때 세금 때문에 2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논란 때 대상은 1%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그래서 이게 그때 세금 논란이라고 하는 게 세금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가 비전 2030 발표했을 때 거기는 실제로 정세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쭉 그 정세 없이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 부족하면 정세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금 폭탄이라고 야당에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딱 치고 나오니까 뭐 세금 폭탄 한마디에 비전 2030이라고 하는 30년간의 계획, 정부 중장기 계획이 처음으로 세운 중장기 계획이 그냥 그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세 세금 논란이 생겼을 때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건 어디에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지를 분명하게 좀 그 국민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아예 이름부터 그런 게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손영훈한테 연락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당에 있는데 손영훈한테 연락해서 해달라 그러면 되지 뭐. 국민 참여. 그래서 좀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댓글이 한 지금 250개 정도 댓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슈프리치, 핀셋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고소득자 아닙니까? 자기들 세금을 좋다 내겠는데 내는 만큼 사회에서 인정해준 그런 좀 그러니까 서로가 좀 명예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게 이제 그래서 명예과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사회 책임과세 뭐 등등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지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에서 거둬들 수 있는 4조라 그러는데 네. 담배세 올려서 그 세수 확보된 게 4조거든요. 네.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5조. 그런데 12조까지 어쨌든 그러면 흡연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 보면 흡연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스라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네. 우리가 내는데 그렇게 하면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억울한 흡연자세요? 저는 별로 안 억울해요. 저는 집에도 흡연부스 설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인하하자고. 담배세는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담배세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건강증진부담금 500원 올리려고 했다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거 500원 올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 결국 못 올렸습니다. 예.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2,500원을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2,500원을 올리면서 명분이 담배 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줄어든다 이런 거였는데 뭐 흡연율이 줄기는커녕 세금만 서민들 호주머니에 네, 쓴다고. 그렇죠. 흡연율 늘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담배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 그거 자기 부정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약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역시 그러니까 이 정부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골탕 먹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반대하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내리는 거 반대한다고 공격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 그럼 정부가 골탕을 먹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런 걸로 공격하려고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쉽게 보는 거죠. TV 토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담배세 인하 공약을 내걸고 TV 토론할 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문 후보는 끝까지 담배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담배세를 지금 인하하는 건 담배값을 계속 올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담배를 흡연을 하시면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요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격이 낮은 담배, 질이 낮은 게 아니라 서민용 담배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복잡하고 저는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되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애국자세요. 그리고 애국과세.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건강 상황에서 그 잘 사는 분들은 잘 안 태우시고 그래, 거꾸로. 예, 흡연층 살펴보면 서민들이 많이 피우시니까 부담이 되죠. 제가 잘 살지는 않는데 담배는 안 피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탈원전 정책입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이건 뭐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 또 학계 또 야당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반대가 있으면 설득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학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학계 일부. 네, 학계 일부 원전 마피아 주변. 네네. 네. 그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리면 작년 9월달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경주 제가 이제 또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탈원전을 다루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제 상임위여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상임위 열릴 때마다 신고리 5, 6호기가 그 경주 지진 난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고리 지역이 그 고리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까지 건설되면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데 5, 6호기를 최소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상임위 안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산자부 장관에게 그때 질타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산자부에서 장관이 한수원 사장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 부산 출신의 김정훈 의원이 지역이 또 그 지역이니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검토해야 된다. 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단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세게 몰아붙여서 딱 한 번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낸 게 거꾸로 지금 야당 의원의 질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탈원전도 그렇고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좀 이 국가적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원전 마피아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그 2014년에도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가령 원전 홍보하는데 쓰고 있는 돈이 한 해 예산이 200억이에요. 홍보만.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인터뷰 한 번 하면 1,100만 원. 문자력 문화재단이라고 네, 그렇죠.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그리고 꾸러기 기자단 동행 취재 기사가 5,500만 원. 뜬금없는 홍보 단신 기사 4,400만 원. 신문합계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양쪽을 균형 잡히게 보면서 국가 운영에 대한 방향을 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홍보하고 또 반면 친환경에 대한 니드는 다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국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사실은 좀 이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쏠려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의지를 좀 모아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산자위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전력수급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명숙 총리께서 위원장이 됐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국회에 있었어요. 19대 때. 그때 산자부와 같이 계속 논의했던 게 전력수급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야당 의원, 우리가 야당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전력수급 계획을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주장했던 게 이번에 원전 10개 안 지어도 된다는 전력수급 계획이었어요. 나온 거죠. 네.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산자부에서 이제 그 짜는데요. 지난번 게 7차였고 이번에 올해 하고 있는 게 8차입니다. 근데 7차까지는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력 소요량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GDP의 영향력이 한 70% 돼요. 근데 15년간을 예측하는데 15년 연평균의 GDP를 3%로 계속 3.4%로 잡았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KDI에서 이번에는 2.5%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1기가 빠지는구나. 줄어버린 거죠. 1기가가 보통 원전 1기인데 그래서 전력의 이제 수요 예측이 일단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과다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게 악순환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GDP 성장률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놓고 그 수요를 채우려면 원전이 몇 기가 더 지어져야 된다. 몇 년 뒤에 몇 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요 예측량도 줄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현대제철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제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를 전기로 녹이는 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기로 녹이는 고로 하나가 현대제철 하나가 1년에 1기가를 씁니다. 원전 1기가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근데 1기가를 현대제철이 다 쓰면서도 그 심야 1년 내내 전기를 쓰니까 심야 전기를 쓰면 또 전기를 절약한다고 그래가지고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몇백억씩 돌려줘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전기료, 이렇게 전기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그런 식으로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면 실제 전기 수요량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들어보니 우리나라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전력 수급을 만들어 갖고 그런 여유의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사실은 그걸 또 국민들이 혜택을 가져갔으면 그렇죠. 이게 또 국민이 달라요, 국면이. 근데 왜 언론은 자꾸 우리가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였던 것처럼 말하냐. 제 포인트는 그거죠.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깨알로 요런 식의 깨알로 기업을 도와주는 거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며칠 전에 이제 김군자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37명 밖에 남지 않으셨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 살아계셨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 혹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사과, 또 배보상,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위안부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면 합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를 확 떨어뜨리고 지금 부르고 있죠. 네. 2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건 역사에 대한 시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북아 평화에서 가장 큰 위의 요소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좀 왜곡된 인식인데 이 문제는 일본 정치권이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는 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본이 동북아에서 좀 지도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요 문제,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주는 게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예, 어떤 그렇죠.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건 누구도 정부에 그걸 위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따져서 일본과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26일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화 군함도가 개봉했는데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할 때는 조선인 노무자들의 강제징용, 강제 노동시킨 거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등재되자마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또 바꿨어요.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군함도 영화 감독이 아주 훌륭한 친구죠. 보셨어요? 근데 영화 개봉했죠. 친해요, 왜 갑자기 오늘 개봉?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동창이에요? 유승환 감독이 아니 영화 얘기 나온 김에 SBS에서 조작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요. 또 문상근 선배가. 네, 이게 언론 권력의
진짜 치부를 드러낸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지읒일보 김대중 주필 같은 분이 나오세요. 그 역을 누가 하냐? 문성근. 네, 우리가 애정하는 배우, 국민 배우 문성근 선배가 하십니다. 알고 계시던데. 또 악역이네요. 근데 그게 이렇대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 왜 맨날 악역만 하냐고 그랬더니 문성근이 선한 역을 하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원래 선하기 때문에. 네. 그래, 영화 군함도 또 드라마 조작.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출범 전부터 적폐청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출범하고 나서도, 적폐청산의 시동을 걸고 있어요. 국정원 같은 경우엔 TF팀까지 꾸렸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원세훈 재판. 녹취록. 그것도 예전에 지워졌던 거 이번에 복구해서 검찰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야당이 지금 이거를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라고 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적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를 해소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새 물을 담으려면, 더러운 물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모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고 그렇다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밟아야 되는 계단 같은 겁니다. 이걸 건너뛰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했던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그리고 꼭 국민들이 요구하는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보복을 늘 해왔던 분들에게는 모든 게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거고요.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만 안 훨씬 하시는 걸로. 쉽네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계속 사상 최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떨어진 이후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기다가 방점을 두더라고요. 그걸 너무 급작스럽게 올려서 반발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하락 요인이라기보다는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발표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이 함께 발표가 됐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이 대책이 뭔지는 전혀 모르시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당장 지금 가게를 해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 쓰기가 어렵고 1년에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간을 돌리게 되면은 인건비 부담이 거의 한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현찰이 나가는데 그렇죠. 대책은 이건 같은 거죠. 그리고 제대로 올지 안 올지도 좀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실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당이 당이나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충분히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실력과 성과를 만들어낼 때 소상공인들 걸 빼서 최저임금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도 하고 또 그렇게 대책이 만들어져서 우리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같이 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정 정도는. 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좁히는 것이 실력이고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비전을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계속 그런 이 구조에서 마치 이제 사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 게 다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그게 맞아요. 맞고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분들은 직장인이 아니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지역을 돌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정부가 그 무슨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그게 언제 되겠냐.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부담은 우리에게만 다 오지 않겠냐. 이런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던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 얘기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가게 가서 뭘 사기도 어렵고 외식도 어렵고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어렵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만 이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우리 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선순환 구조로 돼서 훈풍이 불고 아랫목까지 되어지려면은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만큼을 이 정부 대책으로 지금 이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올라간 임금만큼을 직접 지원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발표는 됐는데 이게 이제 직접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걸릴지. 타임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줄이는 게 실력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지난번 재정전략회의 하실 때, 할 때 2020년까지 1만 원이 공약인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평가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잘 따져보자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천적인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최저임금 주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 돼요. 그게 2020년이건 2022년이건 가야 하고. 시기의 문제죠. 예, 네. 그게 시간은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만 가야 되고 그리고 룰라가 지금은 저렇게 비리에 연루돼서 저렇지만 룰라가 2번 하고 물러날 때 지지율이 70% 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고 그게 효과가 이제 1기에 한 중간쯤 지나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잖아요. 참고로 우리 안가 알바 직원들은 작년부터 10,000원씩 지고 했습니다. 시간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낌없이 박수를. 그래요. 남북 문제 좀 얘기해 볼까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정말 최악으로 계속 치달은 게 남북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처음으로 조금 대화의 제스처를 우리가 먼저 보낸 것 같아요.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뭐 떨떠름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남북 문제는 어떻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있어도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떨떠름하게 생각한다는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낸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기존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이번처럼 다 가져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도 그랬고 여전히 똑같은 공화당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등등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게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베를린 가서 이제 독일에 가셔서 북에 제안도 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이제 북이 호응하고 나오느냐 아니냐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남북
간에 그 서로 이제 긴밀한 대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남한과의 관계를 풀어서 자기들의 목적하고 있는 뭐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북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ICBM이 확실히 개발됐다라는 세계적인 공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또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풀어나가기. 실제로도 이게 9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던 친구를 2달 만에 친하게 지내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와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북한의 입장을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런 입장들을 좀 가지고 꾸준하고 지난하게 해서 9년간의 실망하고 서로 마음 돌렸던 부분을 서로 우리 남측도 마찬가지지만 북측도 이렇게 좀 돌리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획득.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복구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이니셔티브 하에서 이제 움직일 테니까 우리를 좀 믿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좀 그만해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당장 성과가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조급하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야 그렇게 했지만 쟤네가 아직 미사일 쏘잖아. 이 논리로 또 할 거라고요. 앞으로도. 근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더 9년간 싸웠던 친구랑 푸는데 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좀 봐야 된다.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회담 그거만이 아니고 앞뒤의 과정이 다 정상회담의 앞과 뒤로 한 세트잖아요. 가장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바뀐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언론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문정인 특보 얘기를 가지고 막 진짜로 호들갑스럽게 막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왜 그리스나 어디에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혁명위에 뽑힌 지도자에게 되게 호감을 갖잖아요. 무지하게. 근데 한국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유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외국 정상과 대화할 때도 보면 뽀대가 탁 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해도 됩니다. 특히 저는 언론의 야당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당당해도 됩니다. 그러면 외국 국민들이 옛날 우리가 뭐 만델라나 바벤사 보듯이 문재인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룰라가 당선됐을 때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의 평가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서의 촛불혁명 과정을 좀 경이롭게 보는 건 사실인데 네. 우리 국내에서의 평가는 이미 이제 좀 지났다고 다들 조금씩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강훈식 의원이 그 조급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조급해서 빨리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역대 남북 대화는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화의 문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판돈을 최대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부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놓고 아마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요, 그 금강산에 갈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근데 제가 심성이 너무 훌륭해서 한 번은 해직 기자 선배가, 한 번은 언론재단 이사장 하던 또 선배가 너는 아직 젊으니 나중에 갈 수 있으니 양보해. 그래서 2번 양보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 이후에 갈 기회가 없어서 금강산도 못 가본 1인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도 빨리 재개하고 결국은 개성공단도 복구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그건 공약이죠. 네. 근데 그 남북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는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섭공단도 언젠가는 복구하겠죠. 그렇죠. 뭐 자, 그거보다 더 잘 되면 뭐 유라시아 철도도 한번 놓고. 저는 이 철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러고 보니 이것도 문성민 선배 생각이 나요. 아니, 그거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됐었죠. 논의가 됐었고, 그 유라시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림들에 제가 국토교통위원입니다. 그걸 고속철로 하자는 제안도 있고. 그건 뭐 제안이 많죠, 구체적으로. 그래요. 진행을 해야죠. 국토교통이세요? 앞으로 자주 봬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산자위라고 할 때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아니, 산자위 신재생에너지를 제가 남양주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네, 이제 무슨 말 시대가 됐는데, 참여정부에 계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막지하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문건들이. 이 자체로 사실은 문서 관리를 못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게 그냥 캐비넷 안에 있고, 혹은 누구 책상 밑에 열쇠로 잠겨져 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께서 개발했던 이지원이라고 하는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지원 안에 있는 온라인 보고서들, 온라인 자료들을 기록관으로 다 넘기는 것으로 통째로 넘어갔거든요. 그 전에 문서로 생산했던 것들까지 다 이지원에 다 온라인으로 입력하라고 지시까지 하셔가지고 입력도 하고 그 문서까지 같이 넘긴 건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명박 정부 때 이지원을 폐기시키고 뭔가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온라인으로는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 결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온라인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대면 보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서로밖에 안 남는 건데, 그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이 무더기로 지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체계적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는 건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니요. 이게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들 자꾸 바뀌잖아요. 청와대는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남긴 기록을 캐비넷에 넣어둔 사람이 자기가 기록으로 넘기지 않으면 뒤에 온 사람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캐비넷이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캐비넷에 문서를 넣어놓고 뒤에 온 사람은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면 그 캐비넷은 그 벽처럼 모이는 그런 캐비넷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당연히 생산된 문서를 기록으로 넘기는 게 1년 단위로 계속 넘기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안 지킨 거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여정부에 계속 계셨습니다만, 언론의 어떤 논관이든 뭐든 간에 참여정부가 성공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 때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좀 걸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기에 신속하게 개혁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때는 그걸 시스템에 맞게 로드맵 짜고 그다음에 법안 만들고 국회에 제출해서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반쯤 지나가니까 지지도 떨어지고 국회는 여소야대 돼버리고 그러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그래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개혁 작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신속하게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게 참여정부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한번 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저 말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쁘신 모양이시군요.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맞아요. 민주정부 10년, 그 다음에 정권 뺏기고 보수정권 10년 다시 탈환했는데, 우리는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하우 있는 개혁 세력의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경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런 경험에 뭐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갖고 좀 봐달라. 저는 오늘도 공무원 노조분들도 와서 뭐 해직자 복귀 문제는 이런 이야기 막 하셔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급한 마음 우리도 같은데 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급한 마음 아는데 이럴 때 우리 혁명하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하자고 기억 혁명하는 마음으로 니은 현명하게 하자고 그러려면 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 인내를 좀 잘 만들어서 성공을 보탬을 다 달라 이렇게. 2부 되니까 말씀이 많아지셨네요. 그러게. 이제 기가 좀 살았다. 다음 날이죠. 역시. 한 가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이제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이 촛불로 함께 만든 정부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마치 여기가 주인이고 나는 손님이니까 주인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런 정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정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주인이 돼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풀 건지 함께 고민을 해달라.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문제를 푸는 주인의식으로 혁명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했으면 이제 니은 현명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청구서를 본인에게 내세요. 촛불 청구서. 알겠습니다. 각자.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는 김경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절 안타다 정치자, 당원,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번 다음 정부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정부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거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치렀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도 성공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정부 운영에서도 우리 당이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만든 국민 모두의 나라고 국민 모두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좀 새로운 경험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33회 1, 2부 모두 방송 마치고요. 수고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방청 여러분도 고맙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최민희 위원장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경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 같이 오시는데 뭐 편안하시죠? 예, 동네 사랑방 온 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랑방을 완성한 게 김경수 의원이세요. 그런 류의 질문만 해주시니까. 당 공식 팟캐스트니까 다른데 안 나가셔도 여긴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섭외하면 항상 자주 응해주시고. 우리 강훈식 대변인하고는 예전부터 오래 알고 계신 사이잖아요. 강 의원하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친밀해졌죠. 실제로 강 의원이 이번 선거 때 지사도 한번 나섰는데 혹시 제조산하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선거 캠프에 보면은 전략기획본부가 있고 또 쭉 캠프 여러 이제 그 조직들이 짜여져 있는데 또 그 기존 캠프 조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또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그룹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몇 분들하고 해서 좀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보면서 좀 선거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후보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원래 제조산하였는데 그게 언론에 어떻게 제조산하라는 명칭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꿨죠. 바로 방폭파시키고 사라졌지. 강원이 흘린 거 아니에요? 강원식 의원하고.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동민 네. 의원, 기동민 선배. 나중에 이제 수행 실장하면서 허리동민으로. 네네. 허리동민. 기동민 실장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어떻게 묘하게 세 분 다 이번에 해외를 나가셨더라고요. 아우, 지금 저 마지막에. 예, 뭐 가시가 있어. 무슬쩍 이렇게. 저거를. 일부에서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김경수 의원하고 안 어울리는. 네, 이번 선거 과정한테 친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원래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그 전에 맞다. 경선 전에 이제 이번에 20대에 들어와서 기동민 의원이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을 오래 모셨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를 오래 모셨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 당시 전 대표를 오래 모셨던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몇 명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틀에서 다음번 큰 대의는 정권 교체. 라는 대의 속에서 이 문제들을 좀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어른을 모시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약간 있어요. 뭐 그분들의 칼라와 떠나서 우리 세대로서의 공감대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넓혔던 것들이 쭉 있고 그러다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랑 기동민 의원은 안희정 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하고 안희정 지사 후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 때 이제 했었죠. 보니까 거기 member가 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그다음에 금태섭, 임종석, 임종석. F5네. 뭐 하는 거임? 얼굴 패거만 다 모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 탈당 전에 그 손학규 대표와 이런저런 또 그 소통이 필요하고 할 때 보면 강훈식 의원이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을 또 했었어요. 저하고 이제 뭐 이런 워낙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어른들 모시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강 의원이 그쪽에서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었죠. 근데 손학규 대표님 탈당할 때 네. 걱정했죠. 강훈식도 나가면 저는 안 나갈 거로. 정말 1도 갈등 없었어요? 아니, 근데. 많이 잡았죠. 그러면 그 내리는 거 반대한다고 공격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 그럼 정부가 골탕을 먹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런 걸로 공격하려고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쉽게 보는 거죠. TV 토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담배세 인하 공약을 내걸고, TV 토론할 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문 후보는 끝까지 담배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담배세를 지금 인하하는 건 담배값을 계속 올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섭연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서민들이나 그 저소득층이 담배를 흡연을 하시면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요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격이 낮은 담배, 질이 낮은 게 아니라 서민용 담배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복잡하고, 저는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되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애국자세요. 그리고 애국과세.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건강 상황에서 잘 사는 분들은 잘 안 태우시고 거꾸로. 흡연층 살펴보면 서민들이 많이 피우시니까 부담이 되죠. 제가 잘 살지는 않는데 담배는 안 피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탈원전 정책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이건 뭐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 또 학계 또 야당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반대가 있으면 설득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학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학계 일부. 네, 학계 일부, 원전 마피아 주변. 네네. 네. 시기를 조금만 거꾸로 돌리면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탈원전을 다루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제 상임위여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상임위 열릴 때마다 신고리 5, 6호기가 그 경주 지진 난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고리 지역이, 그 고리 지역에 신고리 오륙호기까지 건설되면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데 오륙호기를 최소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산자부 장관에게 그때 질타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산자부에서 장관이 한수원 사장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 부산 출신의 김정훈 의원이, 지역이 또 그 지역이니까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재검토해야 된다. 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단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세게 몰아붙여서 딱 한 번 재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낸 게 거꾸로 지금 야당 의원의 질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탈원전도 그렇고 신고리 오륙호기 문제는 좀 국가적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리 오륙호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원전 마피아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2014년에도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났는데, 가령 원전 홍보하는데 쓰고 있는 돈이 한 해 예산이 200억이에요. 홍보만.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인터뷰 한번 하면 1,100만 원. 문자력 문화재단이라고 네, 그렇죠.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그리고 꾸러기 기자단 동행 취재 기사가 5,500만 원. 뜬금없는 홍보 단신 기사 4,400만 원. 신문합계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양쪽을 균형 잡히게 보면서 국가 운영에 대한 방향을 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홍보하고 또 반면 친환경에 대한 니드는 다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국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사실은 좀 이 공론화 과정, 공론화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쏠려왔던 정책도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세금 정책의 원칙은 국민 계세주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제 주변에도 네. 잘 사는 분들은 돈이 더 들어오면 뭐 하냐? 외국으로 놀러 가세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소위 중산층 이하라고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하여 중산층이죠. 네. 돈 들어오면 놀러 가면 어디로 가냐? 국내로 갑니다. 혹은 주변에서 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활성화되죠. 네. 그거 하시면서 증세 관련해서 이름 붙여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페북에 네, 페북에 쓰신 것 같은데. 나는 증세. 증세 논란이 있길래 우리가 참여정부 때 세금 때문에 2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논란 때 대상은 1%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그래서 이게 그때 세금 논란이라고 하는 게, 세금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가 비전 2030 발표했을 때 거기는 실제로 증세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쭉 그 증세 없이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 부족하면 증세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금 폭탄이라고 야당에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딱 치고 나오니까 뭐 세금 폭탄 한마디에 비전 2030이라고 하는 30년간의 계획, 정부 중장기 계획이 처음으로 세운 중장기 계획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세 세금 논란이 생겼을 때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건 어디에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지를 분명하게 좀 국민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아예 이름부터 그런 게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손영훈한테 연락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당에 있는데 손영훈한테 연락해서 해달라 그러면 되지 뭐. 국민 참여. 그래서 좀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댓글이 한 지금 250개 정도 댓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슈프리치, 핀셋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고소득자 아닙니까? 자기들 세금을 좋다 내겠는데 내는 만큼
사회에서 인정해준 그런 좀, 그러니까 서로가 좀 명예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게 이제 그래서 명예과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사회 책임과세 뭐 등등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에서 거둬들 수 있는 4조라 그러는데 네. 담배세 올려서 그 세수 확보된 게 4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5조. 그런데 12조까지 어쨌든 그러면 흡연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 보면 흡연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스라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네. 우리가 내는데 그렇게 하면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억울한 흡연자세요? 저는 별로 안 억울해요. 저는 집에도 흡연부스 설치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인하하자고.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담배세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건강증진 부담금 500원 올리려고 했다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거 500원 올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 결국 못 올렸습니다. 예.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2,500원을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2,500원을 올리면서 명분이 담배 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줄어든다 이런 거였는데 뭐 흡연율이 줄기는커녕 세금만 서민들 호주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흡연율 늘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담배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 그거 자기 부정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약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역시 그러니까 이 정부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막 던지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골탕 먹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반대하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들이 많이 잡기도 했고 떠나서 이게 인간적 관계 그럴 때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공사를 구분하는 네. 것이 그럴 때 필요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당선이 됐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을 시켜준 지역 구민들의 지지는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당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 국회의원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말씀 하셨죠. 김경선이 저한테 그런 조언도 해주고. 이게 잡는 것보다 협박성. 그래요. 그러면 사랑방 얘기는 거기까지만. 그러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정과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실천인데 역시 뭐 가장 큰 문제는 재원 같아요. 뭐 178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증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했고 청와대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라고도 하는데 이것 말고라도 이것은 근데 하게 되면 너무 작다 세수가 4조 가지고 다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래서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야당은 옛날 그 노무현 정부 때 재미 봤었죠. 그 세금 폭탄. 이거 가지고 또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세금 폭탄은 담배세 인상해서 그 서민들 호주머니 끌어내는 그런 게 세금 폭탄인 거죠, 사실은. 네. 유류세 인상하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세는 실제 178조 안에는 정세는 없습니다. 네. 178조로 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정책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취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소요되는 재원들은 178조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소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 재원을 이런 슈프리치 정말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들에게 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부를 쌓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부담과 책임을 지게 하는 일종의 명예가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재정도 메꾸지만 실제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계기 같은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저는 뭐 정세가
또 하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출발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78조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자연증가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나눌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중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걸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쨌든 세수를 더 걷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면세점 이하의 네. 근로자들이 그 5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폭넓게 확보하는 게 그게 이제 선진국들의 대체적인 경향인데 문제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곳간으로만 사내유복으로 빨려나가고 부가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게 실질 소득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간 약 200조 정도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갔으면 그럼 면세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소득을 높여서 세원을 폭넓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점에서 그 지금은 중부담 중복지라고 할 때 중부담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세금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버는 만큼 세금을 또 낼 수 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의지를 좀 모아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산자위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전력수급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명숙 총리께서 위원장이 됐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국회에 있었어요. 19대 때. 그때 산자부와 같이 계속 논의했던 게 전력수급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야당 의원, 우리가 야당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전력수급 계획을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주장했던 게 이번에 원전 10개 안 지어도 된다는 전력수급 계획이었어요. 나온 거죠. 네.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산자부에서 이제 그 짜는데요. 지난번 게 7차였고 이번에 올해 하고 있는 게 8차입니다. 근데 7차까지는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력 소요량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GDP의 영향력이 한 70% 돼요. 근데 15년간을 예측하는데 15년 연평균의 GDP를 3%로 계속 3.4%로 잡았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KDI에서 이번에는 2.5%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1기가 빠지는구나. 줄어버린 거죠. 1기가가 보통 원전 1기인데 그래서 전력의 이제 수요 예측이 일단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과다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게 악순환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GDP 성장률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놓고 그 수요를 그 채우려면 원전이 몇 기가 더 지어져야 된다. 몇 년 뒤에 몇 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수요 예측량도 줄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현대제철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제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를 전기로 녹이는 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기로 녹이는 고로 하나가 현대제철 하나가 1년에 1기가를 씁니다. 원전 1기가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근데 1기가를 현대제철이 다 쓰면서도 그 심야 1년 내내 전기를 쓰니까 심야 전기를 쓰면 또 전기를 절약한다고 그래가지고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몇백억씩 돌려줘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전기료, 이렇게 전기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그런 식으로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면 실제 전기 수요량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들어보니 우리나라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전력 수급을 만들어 갖고 그런 여유의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사실은 그걸 또 국민들이 혜택을 가져갔으면 그렇죠. 이게 또 국민이 달라요, 국면이. 근데 왜 언론은 자꾸 우리가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였던 것처럼 말하냐. 제 포인트는 그거죠.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깨알로
요런 식의 깨알로 기업을 도와주는 거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며칠 전에 이제 김군자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37명 밖에 남지 않으셨던 할머니들이, 생존에 계신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 살아 계셨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 혹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사과, 또 배보상,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위안부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면 합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를 확확 떨어뜨리고 지금 그러고 있죠. 네. 2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건 역사에 대한 시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북아 평화에서 가장 큰 위의 요소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인데 이 문제는 일본